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 시세가 폭락할 때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룻밤 새 자산의 30%를 잃었습니다. 그 뒤에는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국가가 설계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인 중국이 직접 시장에 손을 뻗어 가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라는 세계의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은값이 오르는 순간 중국의 수출 경쟁력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증거금 인상, 펀드 차단, 기준 가격 교체까지 동원해 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쌓인 에임은 재고는 3만 톤에서 1,000톤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규제와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금 진짜 폭발은 아직 시작도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은 생산 대국이라는 걸 알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은값이 오르면 중국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중국이 캐내는 은은 창고에 쌓아두고 비싸게 파는 수출 상품이 아니에요. 공장 라인에서 태양광 패널로, 전기차 부품으로, 반도체 공정으로 바로바로 빨려 들어가는 산업 소재거든요. 서울 외곽 제조업 단지에서 40년 넘게 부품 공장을 운영해온 박 사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구리값이 2배로 뛰었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원가가 폭등해서 납품 단가를 못 맞추고 줄줄이 거래처를 잃는 처지가 되는 거죠. 중국에게 은은 딱 그런 존재입니다. 은값이 오르면 태양광 원가가 오르고 전기차 제조 비용이 오르고 결국 중국산 완성품 전체 가격이 밀려 올라갑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저렴한 가격 하나였습니다. 그 무기가 은값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게 은은 팔아서 이익을 남길 자산이 아니라 절대로 비싸지면 안 되는 전략 원가 항목인 셈이죠. 원가를 지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놀랍도록 직접적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에 직접 손을 뻗은 겁니다. 원래 선물 시장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걸 거꾸로 활용했어요.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르려는 가격을 강제로 짓누르는 무기로 써버린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은값이 슬금슬금 오르는 기미가 보이면 정부는 갑자기 증거금을 대폭 올려버립니다. 증거금이란 쉽게 말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맡겨야 하는 담보금인데 이게 갑자기 오르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갑자기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발표가 다음날 바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 돈을 못 채운 투자자들은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됩니다. 강제 청산된 매도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은값은 순식간에 폭락하게 되죠. 투자자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정부의 발표 하나에 자산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또다시 매수세가 붙고 그러면 정부가 또 증거금을 올립니다. 이 싸움이 지금 이 순간도 중국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실물 은을 직접 사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그마저도 막혀 있습니다. 중국 거래소 규정상 개인 투자자는 선물 계약 만기 3일 전에 무조건 포지션을 처분하고 나와야 합니다. 실물 인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산업체나 공공기관은 만기 때 실물을 합법적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같은 시장에서 같은 상품을 거래하지만 누구냐에 따라 규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려면 실물 수요가 폭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실물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니까 품귀 현상이 와도 가격을 밀어올릴 불씨가 사전에 꺼져버립니다. 결국 중국의 개인 투자자는 실제 은을 단 1g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숫자만 오르내리는 장부 게임을 하다가 손실만 안고 나오는 처지가 된 거죠. 공정한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개인이 이길 수 없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선물도 막히고 실물도 안 되니까 사람들은 다른 출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실버 펀드였어요. 대형 금융사와 국유 기업이 손잡고 만든 이 펀드는 개인이 은에 간접적으로라도 투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돈이 몰릴 수밖에 없었죠. 워낙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 펀드 가격이 실제 은 가치보다 30%에서 많게는 60%까지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또 개입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신규 펀드 가입을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공지 하나로요. 새 돈이 들어오지 못하자 펀드 가격은 당일 바로 폭락했고 이미 들어와 있던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산이 사라지는 걸 바라봐야 했습니다. 회사원 김 대리를 생각해보세요. 월급 모아 조금씩 펀드에 넣었는데 어느 날 아침 앱을 열어보니 수익률이 한순간에 반토막이 된 겁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중국 예익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란 정부가 필요할 때 손해를 나눠지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입을 막아도 매수세가 꺾이지 않자 이번엔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기준 가격을 통째로 교체한 겁니다. 기존에는 상하이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공지를 띄웁니다. 앞으로는 뉴욕 코맥스 시세를 기준으로 하겠다고요. 협의도 없었고 유예 기간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뉴욕 시세가 수요가 폭발하던 상하이 시세보다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 펀드 가격도 그 낮은 시세에 맞춰 즉시 조정됐고 하룻밤 사이에 펀드 가치의 약 31%가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100만 원이던 자산이 다음 날 아침 69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정부의 공지 하나로요. 이 사건은 중국 시장에서 투자자의 권리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자국 산업의 원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부는 언제라도 규칙을 바꿀 수 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억누르고 막고 규칙까지 바꿔도 시장은 계속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 상하이 거래소의 은 시세는 뉴욕보다 약 7% 비쌉니다. 이 프리미엄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중국 안에서 은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태양광 공장과 전기차 조립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은을 공급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일정 수준 이상 커질 때마다 정부는 어김없이 증거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규제를 꺼내들죠. 수요가 가격을 올리면 정부가 눌러버리고 또 오르면 또 눌러버리는 싸움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눌러도 프리미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장 라인은 멈추지 않고 소비는 계속되고 그래서 수요는 계속 살아납니다. 정부의 규제가 시장의 숨통을 잠깐씩 틀어막을 수는 있어도 실물 경제의 수요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수면 위를 아무리 눌러도 물은 결국 다른 곳에서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선물 시장 안에도 또 다른 불평등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은을 거래해도 당신이 개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 요구되는 증거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물 은을 실제 사업에 쓰는 산업체는 원가 리스크를 방어하는 거래라는 이유로 낮은 증거금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투기 목적이라는 이유로 훨씬 높은 증거금을 부담해야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 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증거금이 과거보다 2배 이상 높아지면서 레버리지로 수익을 노리던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력의 벽에 부딪혀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이게 실수나 부작용이 아닙니다. 중국의 은 시장은 애초에 개인 투자자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의 원가를 지키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제 구역입니다. 개인은 그 구조 안에서 잠깐 허용된 손님일 뿐이고 불편해지면 언제든 내보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시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작동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외부 세력이 이 상황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상하이가 뉴욕보다 비싸면 이론적으로는 뉴욕에서 싸게 사서 상하이에 비싸게 팔면 됩니다. 완벽한 무위험 차익 거래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벽이 3개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본 통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달러로 자유롭게 환전하는 걸 막고 있어서 돈 자체를 국경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실물 인도 금지입니다. 개인이 실물 은을 직접 받아서 운송하는 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물리적인 차익 거래가 원천 차단됩니다. 세 번째는 결제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중국 거래소는 만기가 없는 독자적인 연기 결제 방식을 씁니다. 글로벌 선물 시장과 호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금도 묶이고 실물도 못 받고 시스템도 안 맞으니 중국 안에서 은값이 아무리 치솟아도 외부에서 이걸 이용해 수익을 낼 구멍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은 시장은 철저하게 닫힌 섬처럼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은값이 갑자기 폭락하면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온 건 아닐까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공포의 진짜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과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부가 증거금을 기습 인상하면 자금을 채우지 못한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 하락 신호를 기다리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사람이 화면을 보고 판단하기도 전에 수천 개의 매도 주문이 일제히 쏟아지는 거예요. 중국 선물 거래소 거래량의 70에서 80%가 이런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기계가 기계를 부르고 연쇄 폭락이 시작됩니다. 시장이 왜 무너지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손실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 투자자는 처음부터 불리합니다. 정보도 늦고 자금력도 약하고 알고리즘처럼 0.001초 만에 반응할 수도 없으니까요. 은값 폭락의 진짜 원인은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아니라 정부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자동화 매도 시스템인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폭락할 때마다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이제 은을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반지, 목걸이, 귀금속이 아닙니다. 지금 은은 첨단 산업을 돌리는 핵심 소재입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들 때 은 페이스트가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패널이 수명을 다하면 그 은은 재활용되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소모되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이요. 전기차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자율주행 센서와 전자장비 때문에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 은이 5배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차량 한 대당 애은 소비량이 약 10k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중국 정부가 온갖 규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은값을 눌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 산업 전체의 원가가 은 하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은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닙니다.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은 석유만큼이나 전략적인 자원이 됐습니다. 창고에 쌓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때 3만 톤이었던 은 재고가 지금은 1000톤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증거금을 올리고 펀드를 막고 기준 가격을 바꿔도 공장 라인은 멈추지 않고 매일 실물 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아무리 강력한 국가 주도 규제도 시장을 붙잡아 둘 수 없게 됩니다. 억눌려 있던 가격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건 예외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지금 봐야 할 건 정부의 규제 발표가 아니라 실물 재고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정부를 이기는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